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문제 근본적인 해법으로 남북 통일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중국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정권 수립 67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진핑 주석의 축전을 홀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두 분 모시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나오셨고요. 아산정책연구원의 봉영식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박사님, 북한의 먼저 이 정권 수립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9월 9일 북한에서는 이제 정권 수립 기념일로 하고 있는데 5대 명절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구구절은 정권 창립 기념일이죠. 그러니까 정권이 수립된 날입니다. 네.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북한도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상의 국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남북 관계는 사실상의 분단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비록 1991년에 남북한이 유엔 동시가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사실상의 국가가 탄생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김일성이가 사실상 권력 투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때까지 파벌 투쟁이 물론 종식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김일성이가 뭐 소련의 후원을 받았던 본인의 능력으로 수상이 됐던 수상이 되면서 탄탄대로를 달리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해방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많은 우리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이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많은 이제 투쟁,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너무 복잡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고 북한에는 김일성 수상이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을 즈음해서 축전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낸 내용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축전이 왔었고 연례적으로 보내는 축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내용이 좀 표현이 좀 새롭게 들어간 게 있는데 저희가 판넬을 작은 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로 좀 주민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일단 중국이 북한에 보낸 축전 내용인데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중 관계 장기적이고 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바로 이 노란 부분이죠.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전한이라는 표현을 중국에서 왜 넣은 걸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전통적인 혈맹 관계를 확인하면서도 우회적으로 북한의 변화, 중국식의 변화를 촉구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란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이 중국의 대북 정책의 3대 주대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3대 요소는 전쟁 불가,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핵무기 불가, 한반도에서 핵 확산을 경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은 북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중국이 확인하면서도 좀 김정은 정권이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또 비핵화 노력에서 진전을 보이고, 한편으로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그 입장을 다시 북한에게 강조해서 전달한 것입니다. 일종의 중국의 어떤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그쪽에서 보이시죠? 네, 또 하나 저희가 짚어볼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지역 평화와 안정 또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는 이 대목입니다. 지난해와 이게 같은 표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북중 관계가 최근에 심상치도 않고 또 오는 10월 10일 즈음에서 어떤 북한의 도발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 표현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도발을 좀 자제해라라는 은연중에 어떤 메시지나 압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좀 의미가 다른 게 이미 이제 아시다시피 군사 굴기로 중국이 이제 정식으로 나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만방에 자기들이 이제 군사력, 국력을 과시를 했는데 앞으로 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일본에 대해서 발언한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크게는 미국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앉아서 보는 그런 중국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나서는 그런 중국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은 굉장히 요즘 기분이 좀 나빠 있죠. 그러는데 꼭 그 북한만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번에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작년하고는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다른 어떤 중국의 메시지를 조금 해석해보는. 예, 적극적으로 앞으로 예. 지역 평화를 위해서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인 그렇군요. 거고, 그건 예. 물론 한반도 통일 문제도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을 겨냥한 것도 여기에는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북중 관계가 어쨌든 뭐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 정권 수립을 맞아서 그래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이렇게 축전을 보냈거든요. 그 연례적인 사실 축전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종의 지금 북한에서 좀 입장이 여러 가지로 좀 난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한 의도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달래기 목적이 반영된 축전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섰다거나 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떤 그 주된 전략이 세워지진 않고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굉장히 그 가변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김정은 정권과 어떻게 장기적으로 북중 관계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동북아에서의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정해진 입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에게 전략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북한 때문에 중국의 이런 국제 전략 안보 정책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고 보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굉장히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한편으로선 이 불안을 느끼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어느 정도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예. 이런 축전을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뭐 달래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로 좀 종합할 수 예,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중 관계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저희가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 내용이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을 북한에서 홀대했다 이런 예. 이야기가 들립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노동신문에 러시아나 쿠바에서 보낸 축전은 일면에 이렇게 떡하니 크게 실었는데 중국 시진핑 주석이 보낸 축전을 이면에 실었거든요. 이게 전통적인 혈맹 국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회적으로 좀 우리도 섭섭하다 이렇게 티를 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맹 박사께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좀 달래기로 축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받아들이는 북한은 전혀 다르게 좀 그렇습니까? 받아들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면에 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그 홀대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통적인 혈맹 관계고 우방인 그 시진핑 측에서 보낸 그런 축전을 갖다가 이면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홀대하는 건 아니라고 섭섭하고 생각합니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섭섭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튀겨서 얘기하자면 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도 그렇습니까? 된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살려주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946년부터 국공내전, 국민당군과 싸울 때 만주지방에서 공산당이 거의 괴멸됐었어요. 예. 그런데 김일성이가 어떻든 부상조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보냈다고 하는 그런 지금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전을 시켜서 네. 만주를 먹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경까지 공산당이 쳐들어가서 장개석 군대를 대만으로 쫓아내고 예. 공산당 정권을 수립했거든요. 이제 그런 혈맹 관계인데 그렇죠. 물론 김정은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핵실험도 하고 또 시진핑이 출범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필 또 2013년 2월 달에 그 핵실험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시진핑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한국과는 6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불만을 나름대로 또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다가 지금 경제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경제적인 의존도를 활용을 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을 또 북한에게 하고 있거든요. 대화해라, 남북 대화도 하라, 뭐 핵무기 개발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아주 뭐 구체적인 그런 입장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를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두고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라는 이야기에 남북 통일 문제를 제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북핵 문제와 남북 통일의 하나의 궤도 안에서 풀어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논의를 중국하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해법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통일이 되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실체는 없어지는 것이죠. 예. 통일 한국이 예. 등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핵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없어지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핵 문제가 해결된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제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또는 말은 맞는 말인데 네.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 문제를, 북한 핵 문제가 됐든 안정화 문제가 됐든 또는 김정은 정권의 장래 문제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지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의 반발은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예. 또 중국과 그런 내밀한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미국과 일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죠. 한반도 문제를 우리와 하지 않고 왜 중국과 한다고 그러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원칙은 맞지만.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인데 미국하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협조를 좀 해줄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 뭐 통일 문제 이야기하고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또 어떻게 접근을 할지, 그거를 저희가 속단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아직 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국 측은 한반도가 장래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까지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내세운 공식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도됐던 대로 북한이 이야기하는 자주 통일의 대통론을 열자는 입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개입이 없이 북한과 남한 간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자, 이런 슬로건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대한민국 주도에 또 정부가 여러 번 천명한 대로 세 가지 원칙,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비핵화라는 통일 한반도의 3대 원칙을 중국이 지지할 것인가. 이런 뚜렷한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아직 좀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또는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여기서 쏙 빠졌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좀 소외감을 느끼고 심기가 불편한 상황에서 이게 또 한 번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지금 피포위 의식, 완전히 자기들은 포위돼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동안에는 한미일 중심으로 포위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국까지 거기에 동조를 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 공포심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공포심이 커지면은 여러 가지 행동 양태가 나오겠죠. 그런데 대개 북한의 그동안의 행동 양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이게 이 코너에 구석에 몰려 있을 때 그걸 돌파하는 방식이 대체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돌파를 시도하거든요. 이건 이제 빨치산 시절부터 나왔던 전략 문화입니다. 전통적인 전략 문화인데 자기들이 몰려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를 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중국의 그 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그런 식으로 몰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북한 입장에서 볼 때도 중국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옛날에 중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물론 남북 관계가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저런 이제 분위기가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튈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데 정작 북한 본인들은 쏙 빠진 상황이 되니까 자칫 북한 측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흡수 통일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민족끼리에서 나온 얘기가 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언사다 이렇게 비난한 내용이 있거든요. 굉장히 역시 뭐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은 날선 모습이네요 지금. 전현준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미제국주의가 세운 괴뢰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가까운 우방이었던 중국이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북한 입장으로 본다면 있어야 될 사람, 김정은 위원장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금 대남 방송을 가장 두려워하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본다면 그 대북 메시지가 그냥 확성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식 문서, 사진,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국제 매체에 계속 프린트해서 네.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정권의 그 흡수 통일이라든지 고립에 대한 불안은 대단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도 아까 계속 중국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뒤에서 간망하는 입장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에 좀 개입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앞으로 동북아 질서와 어떤 역할에 중국의 어떤 입지랄까요? 그 역할이 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중국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동북아 문제 또 세계 문제까지 개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동북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조금 물론 예단입니다. 제 예단인데 예. 사실 한미일 공조가 지금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국은 지금 한미일 공조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한미일 공조를 깨는 겁니다. 근데 대개 공산당들의 그 전략 전술을 보면은 가장 약한 고리를 칩니다. 모태통 시절부터도 그렇고 한국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 연결고리를 깨거든요. 네. 뭐 한미일 공조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딘가 한국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가 의존돼 있지 않습니까? 연간 500억 달러 이상 우리가 흑자를 보는데 네.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국을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균형 외교도 좋아하는 거죠. 네. 대미일변도가 아니고 중국도 중시하는 그런 외교를 하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어떻든 한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북아 지형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우리 주도로 한반도 통일을 만약에 시도했을 경우에 중국이 반대할 거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편에 또 끌어들여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을 끌어들였을 때 미국,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특히 일본은 굉장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긴장을 아주 그렇습니다. 예.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지형 속에서 한반도가 그러니까 지형이 약간 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굉장한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네요. 약간 예. 몸을 지금 트는 그런 예. 상황 속에서 허리가 삐끗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외교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예, 시점이 그래서 아닐까 이런 그 위기 관리를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그러네요. 있다. 예. 또 미국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또 태도를 취할지도 면밀히 살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중국의 이제 전면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최근에 동향을 하나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쿠바 수교 55주년인데 쿠바에서 이제 2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방북을 했는데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환대했다. 거의 뭐 포옹까지 하면서 격하게 반겼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쿠바는 최근에 미국과 또 국교를 맺으면서 북한과는 조금 노선이 다른 국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환대를 하는 걸까요? 글쎄요,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북한을 환대하는 나라가 점점 줄어드니까 쿠바에서 손님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까?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본다면 그런 식의 행동은 김정은 정권이 아직도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판세를 어떻게 리드할 그런 의도가 없고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소위 병진 정책, 핵무기도 보유하고 경제 성장도 이룩하게 된 병진 정책이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제는 계속 회피하는 계속 곁가지만 치고 있는 이런 행동을 본다면은 아직도 이 김정은 정권이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고 큰 틀에서 이 한반도 정세를 대한민국과 협조해서 이끌어 나갈 의사라든지 어떤 정치적 역량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제 고립된 상황이다 이런 걸 방증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북한의 앞으로의 전략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전현준 박사와 봉영식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